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0월 31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트럼프하고 이재명 사이에 이야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국방 논평인데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를 승낙한다. 예,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죠. 뭐라고 할까? 한미 간의 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핵 농축을 안 한다. 그리고 핵을 무기로 쓰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무기급 핵 농축을 하지 않는다. 즉 원자탄, 핵폭탄 90% 이상이죠. 그런데 이제 4세대 원자력 잠수함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은 20% 농축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를 쓰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재촉이 안 돼요. 상업적으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제 추진하는 원자력 동력을 가지고 잠수함을 기동시킨다? 잠수함 무기니까 원자력을 무기로 쓰면 안 돼. 자, 이게 재촉될 수는 있는데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이거 승낙과 허락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트럼프를 띄우기 위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확신을 준다는 부분도 있어요. 두 가지 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자, 이거에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걸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 기술 이전 당연히 받는 거 아니냐, 또 트럼프가 미국에서 건조한다 이랬는데, 일단은 장보고 3 배치 3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3척 이상은 이제 건조될 걸로 보는데, 그 다음 또 시리즈가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보고, 예를 들어서 장보고 4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잠수함은 전부 다 원자력 추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데 그거는 크게 몇 척을 건조하느냐는 상징적으로 한 척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 기술은 전부 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을 줘야 되나?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보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핵잠이 우린 준비를 오래 해왔다는 거,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깥의 대중들과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괴리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류라고 볼 수 있죠. 실질적 사실과는 무관하죠. 이제는 그런 걸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지났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전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좀 해볼게요. 그럼 이 핵 잠수함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이것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한 말은 두 가지예요. 모두 발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6분짜리 모두 발언에서 디젤 잠수함은 핵 잠수함을 쫓아갈 수가 없죠. 제가 풀이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이야기도 했어요. 북한이 금년 초에 핵 잠수함 건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지금 북한이 무기가 엄청나게 현대화되고 있죠. ICBM 포함해서. 당연히 이제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적은 미국이기 때문에. 예. 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에 트럼프가 여러 번 구애를 하고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까지도 자기 탓을 하면서 곧 다시 만나러 오겠다. 나는 시간이 별로 없다. 자, 이 말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이 된다. 언론에서는 지금 이것을 핵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부족한 의견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북한 잠수함과 중국 잠수함을 이야기했지만 북한하고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가 목을 매는 것이 보이고 우리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번에 안 됐지만 그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잠수함, 물론 관계 개선이 공식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잠재적 적으로서 군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미국은 걱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중국 잠수함이다. 그죠? 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목적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 걸 보면 딱 러시아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죠. 첫째는 공격 잠수함.
둘째는 전략 잠수함. 자, 전략 잠수함은 잠수함이 이점을 활용해서 핵탄두를 싣고 있는 거죠. ICBM을. 그래서 물속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냥 대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한테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 최후의 반격 수단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잠수함은 진짜 찾기 어려우니까 지상에 있는 미사일 기지 같은 것은 위치가 다 알려져 있어요. 그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거기도 끌고 다니는 미사일 이런 게 이제 자꾸 나오면서 북한은 그런 거 위주로 돼 있었죠. 그렇지만 육상에서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인공위성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어떤 억제력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원자력 잠수함의 용례로서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물 밖으로 안 나오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몇 개월 동안. 자, 원자력 잠수함은 기본적으로는 수명이 끝날 때까지 한 40년간 핵연료 보충이 없어도 돼요. 물속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못 견디겠죠. 사람이 음식 같은 거부터 해서. 그래서 몇 달 만에, 보통 한 달 만에 한 번, 뭐 길어봤자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 두 번째는 뭐냐? 공격 잠수함이죠. ICBM을 장착한 게 아니라 이 공격 잠수함은 상대방 전략 핵 잠수함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해상으로 움직이면은, 자, ICBM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전략 핵잠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기 제일 좋은 곳에, 그리고 가장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해 안에 있다기보다는 공해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공해는 주인이 없는 바다입니다. 공해상으로 나오면은 잠수함이 상대방의 공격 잠수함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의 발언 중에 따라다닌다는 표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 7함대 가던 역할을 한국 해군이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는 그걸 이때까지 이제 중형 항모하고 우리의 대양 함대가 형성되는 부분, 그리고 대양 함대를 잠수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된다.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이 따라다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위주로 드렸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제기한 것은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미국이 따라다니던 그 중국의 전략 잠수함을 우리가 따라다니겠다. 그 말은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에서 미 7함대 역할을 우리 해군이 대신한다 하면은 중국의 전략 잠수함으로 쫓아다녀야 되죠. 자, 전략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일단 자막 능력이 훨씬 장기간으로 자막할 수 있고, 속도 자체가 원자력 추진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 원잠을 쫓아내려면 나도 원자력 추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우리 항만도 주변에서 상대방의 길목을 끊는 잠복용으로는 최고예요. 그렇지만 대양으로 나가서 상대방을 쫓아다닌다? 상대방 공격 원잠이나 전략 원잠을 쫓아다닌다? 그리고 우리 기동 함대를 따라다니면서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확대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확대 해석뿐만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요. 자, 북한과는 관계 개선을 트럼프가 목 놓아 발언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목 놓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북한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내년 봄까지. 내년 봄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할 때 그 언저리에 해결되거나 그 전에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그 살짝 후에 해결되거나. 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언급한 것 중에 남은 거 하나는 중국 해군이에요. 중국의 전략 원잠이에요. 자, 그 목적은 그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안 해왔느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침 한겨레 신문의 사설에서 이 주제를 다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충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정리가 잘 돼 있고 이슈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이번에 핵잠수함 보유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근저 승인했는데 필리 조선소, 필리라는 것은 필라델피아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동부 해안이고 이것을 지금 하나가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몇 척을 건조할지 모르겠지만 한 척 정도 건조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미국에서 건조한다고 기술이 미국 거냐? 증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봐서는 우리의 항공모함 보유 계획에 대한 것도 그것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중국을 위한 거예요. 중국에 대한 대비다. 맞죠? 근데 중국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한반도 앞으로 중요할 것인데 중국은 가지는 게 당연히 되고 우리가 가지게 되면 주변국이 불편해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과거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직도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게 한계라는 경향이다. 자, 그래서 매측을 건조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일단 단가가 비싸지겠죠. 미국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한국 핵추진 잠수함 추정 특징이죠. 장보고 배치 3의 3가 맞을 거라고 보고요. 건조 소요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길게 걸리는 것이다. 라고 상당히 멀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적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전에 찾아봤습니다. 장보고 3 배치 2 지금 장영실함 1번함 지금 진수됐잖아요. 그것도 결정하고 처음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고부터도 지금 첫 번째 함정이 진수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0년 걸린다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봐서 이것을 바짝 당기면 예산 많이 넣고 바짝 당기면 지금 제가 봐서는 기본 설계 수준까지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감히. 네. 바짝 당기면은 이건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충분히. 우리 고속도로 건설할 때 어떤 거 표준적으로 7, 8, 9, 10, 5년 이상 걸리잖아요. 구간 여러 개 나눠서. 근데 그게 제약 요건이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그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의 배분 때문에. 1년에 예를 들어서 2조가 든다 했을 때 1년에 예를 들어서 몇천억 원 정도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바짝 줘서 많이 줘서 공기를 이렇게 공사 구간을 촘촘하게 하면은 한 2년 안에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결심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말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갈 가능성이 커요. 이제 디젤 잠수함은 끝났어요. 디젤 잠수함은 이번에 이제 캐나다 총리도 와가지고 하나 방문해서 잠수함도 타보고 장영실함을 타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 활용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캐나다 입장에서 핵잠을 하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한 걸 이제 캐나다 총리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경쟁자는 독일이잖아요. 일단 단가는 우리가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품질은 동등 이상일 거예요. 최소한 같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미국이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죠. 캐나다 총리 정도 되면 알 거예요.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스스로 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 결정도 우리 디젤 잠수함을 파는 데도 유리하다. 우리는 그것을 수출용으로 계속 팔아야 돼요. 네. 자, 그렇게 보고 그래서 건조 소요 기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 보고 잠수함 크기는 현재 이제 장영실함이 4,000톤 초반 또 우리가 그런 거에서는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4,000 초중반이라고 봤을 때 5,000톤 이상이 된다. 5,000톤 이상이면은 기존에 이제 수직 발사관이 장영실함이 10개예요. 그거보다는 상당히 늘어난다. 최소한 12개에서 16개까지 된다. 자, 여기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라늄 농축도가 20%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20% 이하 쓸 수 있죠. 이것은 차세대 원전을 차세대 고속 정식炉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빌 게이츠가 이재명 미국 가기 전에 따라와서 만날 정도로 현대중공업이 같이 생산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차세대 원전을 기반으로 한 상업용 선박의 디자인도 내놨죠. 아마 금년 초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우라늄 농축도 20% 이하라고 말하는 것은 잠수함은 수명이 30-4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잠수함의 연료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잠수함을 쪼개야 되고 그것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무기용 우라늄을 넣어줘요.
그러면 40년 동안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40년 동안, 즉 잠수함의 수명이 끝날 동안, 끝나는 기간 동안 연료를 한 번도 재충전 안 해도 돼요. 그럼 우리는 쪼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차세대 원자는 효율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게 20% 예를 들어서 무기용 원자 핵 연료가 100%라고 합시다. 5분의 1이죠. 최소한 효율이 5분의 1이 5배 이상 좋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잠수함 수명 기간 동안 연료를 갈겠느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원전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정치적인 부분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군사적인 부분도 이해가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각각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 제한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북한이 근조 중이고 호주는 미국에서 이제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극화 사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일반화가 된다. 일본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국이 할 말 없어요. 중국은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가지지 못해야 된다. 이래 말하는 것은 다극화 세상에 그게 아니죠. 북한도 가지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림이. 자,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죠. 핵추진 잠수함 보유계 김현종이 이거 문재인 때 현직에 있을 때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전홍축 연료를 쓴다. 차세대 고효율 원전이다. 이미 그때 준비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제 노무현 때 우리가 362 사업인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했죠. 그때 그것을 바깥으로 썰을 풀어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원이 돼 있죠. 그 당시 조선일보의 군사전문 유용원. 자, 이것이 실행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이때 이야기가 나온 게, 자, 그죠? 7, 8년 됐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2025년 마덱스에서 미래형 잠수함 컨셉을 하나가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한화가 잠수함 주로 만들죠. 주력으로. 물론, 현대중공업도 만들지만, 이 현형을 딱 봤을 때 이게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이때 분위기 감 잡았을 거거든요. 예. 딱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디젤 잠수함 우리가 익히 봐오던 거하고 많이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날씬하다가 많이 다릅니다. 날씬하다가.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은 최고속으로 달릴 일이 거의 없어요. 적에게 발각돼서 죽기 일부 직전이기 전에는. 네. 왜냐면은 최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전지 충전기가 금방 소모가 돼요.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잠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릴 일이 없기 때문에 유선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항상 빠른 속도로 달려야 돼요. 뭐 30노트 그 이상으로. 예, 뭐 40노트 이상 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유선형으로 생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게 반영이 돼 있죠 여기에. 자, 그래서 일단 나온 것은 이 컨셉 모델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출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한겨레 신문이 정리하기를 지금 보이는 네 군데 언론의 사설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부터 볼까요? 주변국 우려 해소부터 힘써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 말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미국 해군이 하던 역할을 한국 해군이 대신한다는 게 무지하게 크거든요. 지금 미국 해군에 대해서 일본이 거부합니까? 다 내주고 내줄 거 안 내주고 다 내주죠. 그것을 한국이 대신한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컨셉 자체가 미국이 소개하는 거, 미국의 인준으로 핵잠수함을 가지는 것이고 미 해군의 역할을 여기서 중국을 막아쓰는 역할을 한국이 대신한다. 일본이 반대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는 일본의 보호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예.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일본도 스스로 핵추진 잠수함을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그것까지 허락하려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딴 걸 싣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한국은 딴 걸 실어도 돼요. 앞으로 유동적인 상황에서. 일본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겠다는 것을 새로운 이제 국방 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다카이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허락하겠느냐? 그것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경향신문의 의견은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당신도 가지는데 우리는 왜 못 가지냐? 북한도 가지는데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가진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가 계속 있어 왔죠. 군사적으로 균형은 맞아야 되는 것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 교류, 경제 교류 할 거 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올라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향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는 그런 냄새가 나는 뭐랄까요, 이 의견을 냈다고 보고요. 한국 전쟁 억제력 획기적 강화, 어느 쪽의 전쟁 억제력이 있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일단 중국에 대한 억제력 이렇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중앙일보 핵잠수함 보유길 연료점은 만만치 않은 후속 과제. 여기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점은 오늘 제가 예전에 쭉 다뤄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리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다? 예,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중국이죠.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래? 시비 못 걸걸?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당신한테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자, 그런 것이 다 깔려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국까지한테는 통할 수가 있죠. 뒤에 뒷배가 미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한테도 똑같이 이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팅이 성사되지 못했고 트럼프의 말을 빌려서 봤을 때 중국과 북한 간에 요즘 친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향후도 뭐 엄청나게 극할 관계는 아니지만 여태까지의 정리를 봤을 때 바로 북한이 한국까지 날아와서 또는 판문점에서 만나든지 뒤통수를 바로 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당신 나라에서 유리하지만 나한테는 유리한 게 없고 오히려 손해다. 어차피 북쪽의 국경은 중국이 된다. 예, 감정 일부러 긁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푸틴도 인정을 했고 트럼프도 인정을 했다. 자, 우리는 남은 지금 내년 이제 5개월이죠. 내년 4월 트럼프가 시진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그때까지 근데 큰 틀에서 흐트러진 건 없어요. 이런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 방식이 서로 맞지 않았다. 우리 쪽에서 많은 생각이 있고 복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도 뭐 그 대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자, 이게 보면은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 시대 탈원전 망령도 종지부. 자, 이것은 조선일보가 정말 우리의 그 기득권청, 바뀌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청,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청.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선도하기를 준비해 왔고, 그 선도성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가 기대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트럼프가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예, 과거 지향적인 발언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오는 원자력 잠수함은 향후, 좀 이따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서 미국이 폭발적으로 접수가 될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 부분 중에 한 개예요.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 열효율이 아주 높아진 원전. 기존의 대형 원전이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는 탈원전은 대형 원전이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고 대형 원전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원전 마피아라는 세력들이 몇몇이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소형 원전이 되면은 벌써 빌 게이츠가 현대중공업이랑 계약을 했잖아요.
이 플레이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만들듯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원전 마피아가 생긴 것은 이것은 국가 기밀이고 원자력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쪽에 몰아준다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역 감정 말씀드릴 때처럼 경상도에 몰아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획득했고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로 진출해서 서울의 대부분 우리가 장악했는데 상대방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라도 정권이 들어서서 나 그걸 뺏어가려다, 이런 것이 과거적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원전 마피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엔진 만들듯이 누구나 다 만드는 그런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인데, 나의 기득권이 뺏긴다? 그렇게 해석하고 저항하는 거죠. 윤석열이 그것을 짚었고 조선일보나도 그 망령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탈원전은 대형 원전, 과거식으로 열효율 떨어지고 위험성이 엄청나게 큰 그런 대형 원전은 그만할 겁니다. 그렇지만 소형 원전은 등장할 거예요. 그걸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세분화시켜서 이게에서 이걸로 넘어간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내 언론 어디에서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입장이었고요.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년 7월에 이미 그때 그런 기색이 강하게 보였어요. 본격화되는 소형 모듈 원전, 이것도 그때 큰 결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예, 소형 모듈 원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과거식의 가압 경수로를 작게 만드는 거, 즉 그것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원자력 잠수함에 쓰는 겁니다. 그냥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원전을 작게 만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는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90% 이상의 고농축 핵연료를 넣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은 뭐냐면은 차세대 고속정식로입니다. 20%의 농축도를 가지고도 잠수함의 수명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그리고 위험의 가능성이 현격히 낮은, 그리고 왜냐하면 20% 이하의 농축도는 상업적 거래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처리하는 한 방식으로서 이 원전을 연구를 했어요. 재처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핵 폐기물을 줄이려면은 우리 폐기물 속에 있는 거기에 90%, 95% 이상의 핵 원료가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걸 태워야 돼요. 그래야만 전체의 볼륨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부피를. 그러면 우리가 핵 폐기물 시설을 적게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열이 나오겠죠. 핵을 태우니까 깨끗하게 태워야 되겠죠. 그래서 쓰레기를, 핵 쓰레기를 잘 태우는 방식으로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용융염 원자료, 지금 그게 차세대 고속정신로가 될 것으로 보여요. 빌 게이츠가 관심이 있는 거, 즉 미국이 주도권 줄 수 있는 거, 미국 자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 부분, 그게 현대도 만들고 두산도 만들고 이제는 하나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는 발전소의 한 방식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노무현 때 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구소련 해체기에 많은 기술들이 바깥으로 유출됐을 때 우리가 러시아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납 기반의 용융 금속 기반의 차세대 고속 정식로 기술을 가지고 와서 계속 만지고 있었거든요. 쉼없이 그게 거의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세상의 물결과 만난 거예요, 지금. 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빨리, 그리고 우리의 어떤 빨리빨리란 문화도 있고, 우리가 상업, 뭐라고 할까, 아직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만큼 생산 기반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거기다가 북한이 덧붙여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산력을 따라갈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자, 거기다가 안 되면 베트남이나 다른 기술력이 있는 나라들한테 하부 구조를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나 체코나 이런 데 기계공업에 능한데, 그러면은 차세대 원전의 시동을 딱 걸고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이 보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묘하게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의 원전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납비스무스 방식이라고 봅니다. 용융 금속. 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납비스무스의 용융 금속하고 나트륨, 용융 영원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 두 개의 기술을 다 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이거 보시면은 소형 모듈형 원전 SMR 글로벌 산업 동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래 쭉 보시면 20에서 이게 세계 추세예요. 세계 추세 글로벌 산업 동향이잖아요. 여기 보면 24, 25년에 표준 설계가 되고 26년부터 인허가 심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표준 설계가 완성됐을 시기예요. 즉 이것은 숨겨진 기술이 아니고 전 세계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선일보는 이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기술도 싫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기존의 원전 마피아가 독점할 수 없는 기술이니까. 왜? 안정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어떤 이기심이 보이죠.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뭐라고 할까, 원전 마피아의 한 부분이었죠. 두산 많이 바뀌고 있어요. 또 요즘 그 수요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차세대 이 원전이 나오기 전에 지금 그 뭐라고 할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전기를 워낙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디젤 발전기가 아니고 가스터빈 발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가스터빈 몇 년 전에 개발했잖아요. 우리 저기 열병합 발전소에서 쓰는 그거, 또 그게 또 우리가 전투기용 터빈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이 그때 확보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기술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그거 조선일보 하는 이야기는 이걸 다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그 외에 언급된 다른 언론들은 이런 기술적 진보가 뭔지를 모른다. SMR이 뭔지를 모른다. 과거 원전하고 차세대 고속 정식로의 차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겨레가 정리한 거 연합뉴스 기사인 것 같습니다만 20%의 농축도를 쓴다는 것은 되게 비밀을 노출시킨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우리는 가압 경수를 줄여놓은 미국식이나 러시아 방식의 원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차세대 고속 정식로를 활용한다. 그것이 곧 상업화의 물결을 만날 것 같다. 그래서 두산 같은 데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약간 후발주자죠. 원전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서 빌 게이츠와 손을 잡았다. 그럼 두산도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 회사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일단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 볼까요? 예전에 소개드린 겁니다만은 많은 분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볼까요? 차세대 다목적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27년까지 끝나게 돼 있어요. 40피트 컨테이너는 가장 표준적인 컨테이너입니다.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여론 발생기를 개발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 자, 22년에서 27년 5년간인데 이 기간에 이건 당연히 차세대 원전, 차세대 고속 정식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 충전으로 20년? 근데 이게 잠수함이나 배다, 컨테이너라는 그 크기의 제약을 덜 받는다 하면 40년 되는 겁니다. 연료를 2배 더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컨테이너 하나에 다 넣으니까 이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0년. 자, 이것은 초대형 원자력 건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쓰는 거예요. 막강한 전기가 나오겠죠? 예. 뭐 수십 메가와트 나올 겁니다. 예. 30메가와트 나올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 연구 기간인 22에서 27년 동안 이 원자로의 개발까지 포함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원자는 이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상에서 활용 가능한 목적으로 가장 큰 것은 공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AI 센터 같은 데 기존 가스터빈 발전기를 대체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훨씬 크기도 작아요. 제가 보기엔 크기도 작고 연료 한 번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폐기할 때는 딱 빼오고 다른 건전지 딱 넣으면 돼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 이것이 부유식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배에다가 발전기를 설치하고 저 먼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즉 고압선을 많이 끌어당길 필요가 없이 이런 걸 갖다가 배에다 태우면은 오지를 개발하는데 거기다가 바로 전력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뭐 사단 병력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기지를 건설한다, 거기 주둔을 하게 됐다, 근데 전기를 받아올 길이 막막하다, 이런 거 하나 따라가면 되는, 컨테이너 하나 싣고 가면 딱 되는 거잖아요. 컨테이너 하나 딱 들어다 놓으면.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원전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 기술이 다 됐다는 거죠, 당시에. 이 원전이 아까 중앙일보의 걱정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OK가 된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국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빌 게이츠도 우리 한국의 기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가는 거예요. 빌 게이츠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간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그 잘하는 기업 많은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자, 그래서 모양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안에다가 연료를 넣었을 때 이 공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딱 해서 플러그만 딱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장이나 어떤 기지에 주 연료 공급 장치에다 딱 꽂으면 바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근데 여기다가 크기를 좀 키울 수 있으면 당연히 함정이나 잠수함은 이거보다 훨씬 클 겁니다. 연료 2배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2배 이상 넣을 필요 없어요. 왜? 잠수함 수명이 3, 40년밖에 안 되니까. 컨테이너 하나 갖고도 20년이 되잖아요. 2배 넣으면 40년 되죠. 그럼 끝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을 보고 우리가 중요한 항모 이제 곧 그것도 발표가 날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거기도 원자력 추진이 당연히 가능하겠다.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만큼 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물고가 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것을 미국이 허락하지 저는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일본은 하고 싶지만 이제 그래서 이거는 항공모함도 핵추진이 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것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21년 5월에 문재인 바이든의 정상회담에서 나옵니다. 안전조치가 부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했다. 21년 5월, 지금 25년이죠. 4년 만에 이것이 실현화된 것입니다. 예. 안전조치가 보장되는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이 바로 차세대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발생하느냐. 네. 자, 문재인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탄도 중량 제한 철폐, 뭐 사거리 제한 철폐 이런 게 있었고, 또 고체 연료 로켓을 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었고, 원자력 협정도 개정을 원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때나 윤석열 때는 이런 데 대한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재명이 들어서니까 또 이런 게 된다. 자, 이것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런데 박근혜와 윤석열한테 주면 이걸 북한 공격용으로 쓴다. 그럼 전 세계에 분란이 발생한다. 세계 대전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주류 언론들이 계속 이야기해오는 민주당 정부는 미국과 사이가 안 좋고 중국과 사이가 좋다라는 이 오류에 대해서 극명하게 설명해주는 그것을, 그런 오류를 분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예전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저도 새롭더라고요. 원자력 추진, 스마트 원전 SMR 이런 거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저게 이제 차세대 고속 원자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소련이 멸망할 때 OKBM이라고 우리로 치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예요.
자, 원자력 엔진을 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원자로를. 그 당시 모듈형 원전 기술을 도입했어요. 1990년대겠죠. 2003년에 노무현 때 362 사업단을 출범하죠. 저게 저 기술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때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20년까지 해서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산화를 한 2, 30년 해서 2020년경에 우리 핵추진 잠수함 만들 때 우리 원자로 넣는다. 우리가 기술로 한국화된 차세대 원전. 저게 이제 나피스무스 용융 금속 원자로란 말이에요. 차세대 고속 정식로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러시아는 워낙 오지가 많아가지고 전력선을 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로라는 컨셉이 일찍 등장했어요. 소형 차세대 원자로. 기존 원자로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유용원 문제 때문에 2004년 해체가 됐죠. 근데 그는 아직도 잘 나가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모순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 결국은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상징으로서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저 팀을 해체를 했어요. 362 사업단을. 그렇지만 스마트 원전은 ADD로 가져와서 국가위원회에서 계속 연구를 했었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예, 저 원자로 기본 설계가 지금 2014년에 완료됐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났잖아요. 자, 지금 실정 단계에서 처음에 330메가와트짜리 스마트 원자로, 저거는 가압 경수로의 소형이고, 소형이기 때문에 큰 바다 옆에서 식히는 냉각수가, 무제한의 냉각수가 존재하는 바다 옆이 아니라 내륙의 큰 호수나 강 옆에서 되는 거예요. 자, 저거는 일단 시장의 흐름을 못하고 지금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330메가와트짜리를 했는데 12년에 실전기를 사실은 65메가와트를 했다는 거예요. 스마트 원자로 안 하고. 저때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65메가와트는 열 출력으로 65메가와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거는 뭐냐면 초기 노틸러스 같은 미국의 초기 원자력 잠수함, 거기 한 4,000톤 정도 됐어요. 톤수로. 거기 들어갔던 원자력이 60메가와트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 설계 완료하고 그때 시범적으로 이미 운용도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 이후로 1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네. 지금은 준비가 끝난 거죠. 저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빌 게이츠가 밀고 들어오고 미국이 전 세계 표준으로 하고 싶은 용융염 원자로. 그건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차세대 고속 원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는 미국을 존중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사적 용도로는 이 기술로 계속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정화 시켜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울산과학기술 원전연구단이 2019년에 출범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아까 14년에 기본 설계가 됐다는 것은 다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군사무기 체계 할 때 보면 배도 기본 설계가 됐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세 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 생산이에요. 상세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기본 설계가 원칙만 있고 상세 설계는 세부적으로 설계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 설계가 다 된 거예요. 설계가 끝이에요. 근데 상세 설계는 뭐냐면은, 생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한다, 이 정도예요. 거기서 기본 설계가 바뀌는 법은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기본 설계가 끝났다는 건 다 됐다는 거거든요. 2014년에 다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60메가와트짜리가 원자력 잠수함용으로 딱 맞는. 그럼 19년에 울산과학기술의 원전연구단이 생긴 건 뭐냐? 이거는 실정을 한다는 거예요. 갈고 다듬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간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준비가 다 된 거, 실전 검사도 다 한 거를 가지고 했으니까 저기에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디자인 안 했겠습니까? 저는 기본 설계 단계에 거의 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만진 지가 362 사업단부터 만졌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 해왔을 거예요. 원자력 잠수함의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마덱스에서 한화에서 제시한 그 차세대 잠수함의 모형은 대충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래서 아까 중앙일보가 쉬울까?
어렵지 전혀 않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자, 우리가 90년대에 하여튼 러시아랑 같이 우리가 천국 미사일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2, 30년 흘렀잖아요. 지금 완전히 독립해서 제가 봐서는 러시아 미사일보다 더 나은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엘셈이나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개발한 지르콘을 우리도 개발했잖아요. 한국판 식으로. 거의 같은 기간이에요. 2, 30년간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와 동등 이상의 러시아 원자로와 비교해서 동등 이상의 원자로를 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은 이거 이제 네이버 뉴스에서 마덱스 2023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KDDX 차세대 이제 구축함이 100% 전기 추진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 추진은 배터리 달고 간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이제 똑같아요. 가스터빈 엔진 2개, 디젤 3개 있지만 저 전부를 발전기로 쓴다는 겁니다. 발전기로. 네, 지금은 한 15노트 정도까지만 그걸로 가죠. 전기구동. 전기구동으로 가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엄청 조용해요. 그래서 소리 스트레스가 가능하거든요. 요번에 정조급으로 오면서 그 세종급도 이제 15노트까지는 전기 추진으로 됐어요. 우리 호위함들은 이미 그래 됐고. 근데 거기에 필요한 정조급 제가 밑에 적어놨죠. 축이 2개니까 전동기가 2개 들어가는데 1.7메가와트로서 15노트까지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 2개로. 저 2개 합치면 3.4메가와트로 15노트까지 그 10,000톤이 넘어가는 배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조용하게. 그런데 KDDX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전동기의 출력이 25메가와트예요. 자그마치.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토크가 엄청나게 좋고 초크가 바로 시동 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력을 좀 떨어뜨려도 돼요. 토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탱크에도 수소전지도 전기차잖아요. 수소전지 차량도. 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5메가와트면 한 개만 있어도 된다.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전례가 없는 큰 모터를 개발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디 쓰겠습니까? 잠수함에 쓴다는 겁니다. 잠수함에도. 그리고 이것을 한 2개 정도 하면은 핵추진 항공모함에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뭐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조금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자, 이렇게 되면은 다운그레이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지금 한국형 호위함 4, FFX4 그것도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는 100% 전기 추진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다운그레이드한 이걸 써야 돼요. 모터를 1.7메가와트 모터 2개를 가지고 10,000톤이 넘는 정조급이 15노트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25메가와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KDDX는 정조급보다는 작아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창원에 전기 추진 선박 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전기 추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KDDX 실험하고 있고 우리가 디젤 잠수함은 전부 다 전기 추진이죠. 거기에 전기 매니지먼트 하는 거, 모터 활용하는 법, 최적화하는 법 그거 이 기술이 계속 누적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핵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기본적으로는 전기 잠수함이에요. 맞죠? 이 모터 들어가면 돼. 전기 발생해서 모터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모터도 이미 생각하고 있다. KDDX 지금 조만간 생산될 거니까. 자, 그리고 펌프젯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도 이미 끝났을 거예요. 펌프젯. 자, 펌프젯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기술이에요. 2022년 5월에 지금 제안이 나왔잖아요. 이거 뭐 끝날 때 다 됐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펌프젯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모양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미래형 잠수함 아까 컨셉 나온 거 있죠. 저기 보면 뒤에 스크류 있는 부분에 덮개가 있잖아요. 덕트가 있어요. 덕트 안에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펌프젯이에요.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제트스키 같은 그런 컨셉으로 쓰는 거. 약간의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자, 저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크류가 돌게 되면 그 기포가 생기면서 음속 이상의 속도로 스크류랑 부딪히게 돼 있어요. 뽀록 하고 기포 이름 나오는 거 보셨죠? 잠수함의 그 어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캐피테이션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열일과 압력 때문에 그 기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깨지면서 스크류에 물리적으로 손상을 줄 정도로 세게 부딪히는 거예요. 음속으로.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들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덕트가 달려있는 저런 펌프 제스로 가게 되면 사실 출력은 떨어져요. 출력은 떨어지지만 캐비테이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줄어요. 그런데 밑에 거 보면은 이게 장영실 함의 스크류예요. 이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캐비테이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괜찮아요. 고속으로 안 다니니까. 그런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고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스크류 방식으로는.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저 펌프젯이 핵심이다.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원래 슬라이드로 들어오면은 추진 성능이 저하된다. 근데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 원자력 추진이 워낙 전기를 많이 발생시키니까. 그리고 저게 무게가 또 무거워진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배를 크게 함으로써 그 무게의 어떤 기여도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우리는 그래도 추진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못 참겠다 해서 그거를 상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기존의 원자력 잠수함 중에서도 더 빠른 축에 속할 거다. 특히 모양이 엄청나게 유선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이나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한화에서 내놓은 디자인이 훨씬 더 유선형이에요. 속도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중국 잠수함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속도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예. 즉 펌프제 추진기를 활용하면서 얻는 혜택, 소리 줄인다. 그렇지만 손해는 출력이 준다. 그 출력이 주는 것을 나는 양보 못하겠다. 이런 게 의지가 보이잖아요. 이게. 자, 이 정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작년 7월에 SMR 선박연구소가 개소했다. 이 SMR이 차세대 원전 그겁니다. 우리 준비를 해왔고 타이밍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구소를 만든 거고, 조금 있다가 현대중공업에서 차세대 원전 기반의 상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삼성과 빌 게이츠랑 계약을 한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 향후 세계 선박이 다 바뀐다.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배출가스 기준을 딱 낮추면 돼요. 그럼 대안이 이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 선박이 다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전 세계 자동차는 수소차로 다 바뀌겠죠. 자, 공격 얘기라는 부분을 볼게요. 이게 이제 지르콘의 컨셉이거든요. 지르콘의 스펙이에요. 일단 공개되어 있는. 길이는 9m, 우리 것도 한 9m 정도 돼요. 우리 하이코어라는 거. 여기 보면 직경이 뒤에 게 지금 부스트가 60cm로 되어 있어요. 60cm. 앞에 몸통은 조금 굵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부스트가 60cm예요. 예. 그리고 워헤더, 즉 탄두는 뭘 넣을 수 있느냐? 일반 재래식 탄두도 넣을 수 있고 핵폭탄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개발한 거 이 크기 보세요. 특히 직경. 극초음속 순항면서 하이코어죠. 이게 지금 이제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얼마 전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 보면 길이를 8.9m, 러시아가랑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스트는 처음에 부스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길이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대충 지르콘이랑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직경을 보세요. 공개된 자료에 지르콘은 60c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70cm 후반이니까 80cm에 가깝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탄두를 큰 걸 넣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탄두를 큰 걸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흔적이 보여요.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또 하나는 뒤에 부스트도 클 수 있다. 왜 이거는 이제 수직 발사관에 들어갈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의 제한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형 수직발사관 2가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보고 최소한 직경이 80cm는 된다. 그리고 우리 잠수함이 ICBM에 실는 게 아닌 다음에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직발사관도 80cm 정도 될 수 있다. 이래 되면 지로콘보다 커요. 그 작은 지로콘에도 핵폭탄이 들어가는데 핵탄두가 이게 핵탄두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재래식 탄두 같으면 타격력이 훨씬 높으죠. 탄두 중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멀리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사거리가 지르콘의 1000km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것을 지금 엔진을 껐다 켰다 하는 기술 우리가 완벽하게 확보한 것 같거든요. 스크램젯 엔진, 이게 램젯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마하 2, 3까지는 램젯, 마하 2, 3 넘으면 스크램젯, 그걸 한 관으로 구현을 한 것인데 껐다 켰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껐다 켰다를 구현했다. 이것은 덩치가 큰 데서 오는 사거리 연장도 있지만 그것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사거리를. 즉 관성주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전략적 타격 무기로 쓸 수 있다. 이거는 고도가 한 30km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당히 늦게 발견돼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스텔스 디자인과 스텔스 도료가 다 발려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밝혀져요. 계속 기동하죠. 불규칙적으로. 이게 전략 무기입니다. 핵탄도 실을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이제 향후 주적이 미국과의 계약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중국이 된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사거리가 1000km 갖고는 부족해요. 중국 내부까지 타격하려면 그게 감안됐다고 봐요. 껐다 켰다를 하는 게. 그건 지로콘에서도 구현 못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했어요. 잠수함에서 서해에서 발사해서 중국의 가장 깊은 곳까지 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까지 설명이 돼요. 이번에 이제 잠수함 핵 추진 OK 끈을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